안녕하세요. 우리 정규 시험 시간 중에 이제 못했던 비영리법인에 대한 내용들 잠깐 공부하도록 할게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수익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하고 고유목적 사업소득은 과세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외의 소득 중에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비영리법인이 이제 뭐냐와 관련해서요. 우리 이제 영리법인은 주로 상법에 의해서 설립을 하지만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상법 이외의 법률, 민법이라든지 사립학교법, 특별법 같은 이외의 법률에서 이제 설립된 법인이에요. 그때 이제 요동을 좀 이제 주의해야 될 건데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영리냐 비영리냐의 가장 핵심은 영리 활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익을 배당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다시 거기 예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조합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이익을 배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역으로 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배당해도 비영리법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합법인, 뭐 농협수협 같은 이러한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우리 이제 국기법에 보면 법인 아닌 단체가 있었을 때 그 단체에 대해서 법인으로 분류하거나 혹은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로 분류하는 규정이 있죠. 그때 이제 법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비영리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제 법인세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 외국법인은 뭐 당연한 상식이겠죠. 외국의 정부라든지 외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들인 것이죠. 시험은 이제 요게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 우리 이제 비영리 법인은 수익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그 수익 사업 소득이 뭐냐를 이제 좀 기억해 줘야 되겠죠. 현재 수익 사업의 범위는 4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사업소득, 두 번째가 이자 배당 등의 소득, 세 번째가 유형자산, 무형자산 처분소득, 그리고 좀 이따 이제 4번이 양도소득과 관련된 소득들이에요. 먼저 첫 번째 사업소득인데 이것은 우리 소득세법에 보시면 개인의 8가지 소득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인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소득,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개인의 사업소득과 똑같은 그러한 사업활동의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수익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될 것인데 다만 사업소득적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제외하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써놓은 그 밑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꽤 많이 있죠.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이제 항목이 연구개발업. 우리 소득세에서도 보시면 순수 연구개발업은 과세하지 않고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하는 것은 과세한다 했죠. 뭐 똑같은 개념이고요. 뭐 축산업이라든지 평생교육시설 경영사업 이런 것들에 한해서만큼은 사업활동의 소득이지만 과세하지 않는 특혜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배당 채권 매매 이익과 같은 것들은 역시 금융활동에 의한 소득도 수익사업소득으로 이제 과세해요. 참고로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처분 이익은 과세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법인일 때는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이제 처분인데 뭐 주로 여기에 뭐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뭐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것이겠죠. 자, 근데 이러한 유형자산의 처분 중에서도 1, 2, 3의 예외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3년 이상 고유 목적의 사업에 사용한 것은 제외한다 해서 예를 들면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이제 보면 그 학교 건물, 학교 토지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고유 목적 사업 활동을 이제 하고 있겠죠. 교육 사업에. 그랬는데 이번에 대학교가 시외로 이전을 간대요. 그러면 이제 시내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처분하고 시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때 토지 건물의 처분은 여기 있는 유형자산의 처분 소득이니까 과세가 돼야 되겠고 그렇게 과세가 돼버리면 시외로 이사해서 교육 사업을 계속하기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세관청은 아무리 유형자산의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3년 이상 고유 목적 사업, 대학교 같으면 교육 사업 활동에 사용한 것이라면 과세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때 이제 그 대학교의 건물 같은 것이요 보면 뭐 거기에서 뭐 가끔 콘서트를 한다든지 전시회 같은 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대학교 내 건물이 관람료, 입장료 등의 부수 수익이 있더라. 그럼 이 부수 수익은 사실은 교육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교육사업 이외의 활동이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일시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럼 이것을 수익사업 활동에 사용한 걸로 보아 전부 다 과세를 하는 거, 그거는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일시적인 부수 수익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건물 등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걸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 혜택을 주겠다. 이 관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2번 규정, 이 1번 규정을 악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이겠죠. 첫 번째 이제 이 비영리법인은 건물을 이제 하나 샀어요. 그 건물을 이제 처음에는 수익 사업 활동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그 건물 처분하려고 해요. 그럼 처분했을 때 수익 사업에 사용한 것이니까 그대로 과세가 되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짱구를 흘려서 그 건물을 요 시점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후에 처분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조항에 걸려가지고 건물의 처분이 한 푼도 과세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은 기본적으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서 발생한 이익은 과세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익사업 활동에 사용해서 발생한 이익이 있다면 과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고유목적 사업에 전입되는 시점에 이제 시가가 150원이다 라고 가정하면 이 150원과 100원은 수익사업 활동에 사용하던 시절의 이익이니까 그것은 과세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에 전입되어서 넘어온 다음에 3년 이상 사용하면서 발생한 요 이익, 요거 150원인데 전입 당시 시가 150원인데 나중에 180원 처분했을 때 30원의 처분이익은 과세하지 않겠다의 관점이어서 법문구 보면 시험은 뭐 계산 문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나온 다음에 말 문제로 나오겠죠. 수익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 목적 사업에 전입한 후에 처분할 때에 그때 전입 당시 시가 150원이죠. 로 평가한 금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처분한 금액이 있으면 180에서 150 처분이익이 30인데 그 30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처분 수입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제 그 30만큼은 제외하여 이제 계산한다라는 이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결국 50이 과세가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문장 자체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네 번째가 양도소득세 과상 이제 자산이에요. 아까 우리 그 개인 같은 경우 보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자산에 이제 1그룹이 이제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부동산이 빠져 있냐면 부동산 아까 했던 3번 고용자산, 즉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양도소득이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개인의 양도소득 1그룹 여기 수익사업이 들어간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식의 이제 처분인 거예요. 우리 양도소득이 2그룹인 것이죠.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이러한 소득에 한정하여야만 과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영리법인이라면 이러한 개념이 아니죠. 영리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영리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이러한 소득에 한정하여서 수익사업소득이라고 하고 그것들만 과세한다는 거 꼭 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다음 우리 이제 이렇게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처럼 이제 과세하는 것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비영리법인이면 금방 했던 수익사업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통상 구성원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번 돈으로 고유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좋은 일에 최종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과세를 하면 좀 그런 거 아니냐라는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과세할 때는 여러 가지 과세 혜택이 있고 그것이 이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을 볼 건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는 거예요. 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이해하려면 준비금이라는 항목의 성격에 대해서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법인세 6장 준비금 파트에서 안 배우고 넘어온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서브노트 6장 법인세 6장 준비금 파트에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를 좀 확인을 해줄게요. 기본적으로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태충이니 퇴직연금 충당금이 하는 충당금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름이 준비금이지 뭐 본질은 충당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태충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볼 건데, 태충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미래에 지급할 퇴직급여가 있으면 그 미래에 줄 돈을 지금 미리 비용하는 거죠.
미래에 나갈 돈이고 지금은 안 나갈 돈이지만 미래에 나갈 돈이라면 지금 미리 비용할게의 컨셉이고, 그랬다가 이제 실제로 그 시점 나중에 언젠가 퇴직급여가 지급되면 그때는 현금 나간 돈이 비용이 돼서는 안 되었죠. 왜냐하면 미리 비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미리 비용하고 충당 부채를 잡고 나중에 현금 줄 때는 이제 그 충당 부채를 상기하는 이런 개념인데, 그때 이제 요 분계를요 살짝 분석을 해보면, 총회법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면 부채 감소와 자산의 감소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 계정에 전부 다 비용 수익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충당을 바라본다면 결국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나갈 돈을 지금 미리 비용하고, 미리 비용했다가 실제로 그 미래에 돈이 나가면 그 나가는 시점에 순자산의 감소니까 그 시점에 비용으로 하되 미리 비용한 건 나중에 수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충당금이란 미래에 나갈 돈을 지금 비용하고 실제로 그 돈이 나갈 때는 그 미리 비용했던 걸 수익으로 이제 바꾸는 이런 활동인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준비금에 이제 대입해 보면, 준비금이라는 것도 충당금 마찬가지로 이자가 언젠가 미래에 지출할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출할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미래에 지출할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지금 미리 비용할게.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실제로 이제 나중에 그 지출액이 발생하면 그때 그 지출액은 일단 나갔으니까 순자산이 감소니까 그 시점에 비용하고, 대신 지금 옛날에 미리 비용했고 나갔을 때 또 비용하면 두 번이나 비용이니까 옛날에 미리 비용했던 비용은 나중에 이제 정식 나가서 비용 송금 받을 때 수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처음에 송금을 받고 나중에 입금을 받으니까 결국까지 가면 소득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초반부에 손금을 넣어가지고 앞쪽 연도에 세금을 적게 냈다가 나중에 그만큼 수익이 증가해서 세금을 더 내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초반에 세금을 덜 냈다가 후반부에 세금을 더 내게 되어서 세금을 그만큼 조기에 덜 내는 과세 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준비금의 제도는 절대적인 세금의 감소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뒤에 납부함으로써 그만큼의 이자 혜택을 노리는 그러한 제도가 이제 되는 것이겠죠. 자, 그때 이제 현재 세법에서 준비금을 인정하는 규정이 법인세법에 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되어 있는데요. 조특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법인세법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현재 법인세법에서 준비금 제도를 통해서 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가 이제 뭐가 있냐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뭐 살짝 기본 개념 소개하면,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 사업 소득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돈이 당장 이익이고 현찰이 있긴 있지만 이것이 미래의 고유목적 사업, 좋은 일을 위해서 쓸 거예요. 근데 미래의 좋은 일을 위해 쓸 건데 지금 벌었다고 지금 세금 내버리면 미래의 좋은 일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올해 돈 벌었지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올해 번 돈 중에 미래에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큼을 지금 송금받으면 세금을 덜 내서 미래에 좋은 일에 쓸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보험회사는 항상 이제 사고 가입 계약자들이 사고 사건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보험금이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미래에 나갈 돈을 지금 미리 이제 막아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나갈 돈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미래에 나갈 돈 예상해서 그걸 지금 미리 송금 받으면 지금 소득이 줄어가지고 외부 유출이 안 되니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들은 전부 다 미래에 상당한 지출일 것을 미리 송금받아서 미래 지출을 준비하겠다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때 이제 얘네들 준비금 설정하는 방법, 송금 방법은 원칙은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즉 장부에 비용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왜 이제 이렇게 꼭 결산 조정 사항으로 규정을 했냐면 가장 큰 이유는 배당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변에 이제 비용으로 이제 회계 처리하면 이 법인의 단기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고, 단기 순이익이 감소하면 외부의 배당 유출액이 확 줄어드는 것이겠죠. 그러면 미래에 지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올해 꽤 많이 벌었어요.
그럼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인들이 배당 등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리법이니까 배당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배당을 해버리고 나면 미래에 이러한 보험금에 대한 지급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가 부계 비용을 해서 단기 순이익을 줄이고 배당을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배당을 줄여준다면 그때는 세법이 조기에 송금 인정하는 혜택까지도 줄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게 결산 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외부 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에요. 자, 우리 이제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기업회계 기준에 준수 의무가 없어요. 우리 이제 기업회계 기준 준수 의무는 누구에게 적용됐냐면 주식회사로서 자산 총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주식회사만 기업회계 기준에 강제 준수 의무가 있고, 그 회사들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외부 감사에 이제 문제 지적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가끔 비영리법인 중에 야, 우리 비영리법인은 정말로 회계가 투명해, 우리 믿고 우리 이 단체에 기부해도 돼라고 이제 투명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비영리법인들이 꽤 있어요. 그럼 자발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게 되겠죠. 그럼 공인회계사는 그 비영리법인이 기업회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했는지를 검토를 하는데, 기업회 기준에서는 이러한 고유목적 3준비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것을 이제 부계 비용을 하는 순간 기업회 기준 위배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은 이거를 부계 적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세법은 그래, 그렇다면 너 이거를 부계 이제 외부 감사 때문에 못 적는구나. 그러면 신고 조정, 손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의 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IFRS를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비상위험 준비금이에요. 자, 우리 이제 IFRS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회사의 책임 준비금은 부계 비용 준비금 부채 잡는 걸 인정해요. IFRS 인정하는 회계처리지만, 이 비상위험 준비금이라는 것은 IFRS에서 인정하지 않는 계정 과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IFRS 적용하는 보험회사는 부계에 적을 수가 없겠죠. 적는 순간 기업회계 기준 위배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법인에 한해서만큼은 특별히 신고 조정을 허용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뭐하고 비슷한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법인세의 일시상각충당금이 있죠. 일시상각충당금도 원칙은 결산 적용 사항이 있지만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개정 과목이다 보니 예외적으로 신고 조정을 허용해 줬다라는 그 개념하고 이제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시상각충당금하고 전부 다 똑같은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신고 조정을 허용하면 손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의 세무조정만 있고 부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니까 이 회사의 회계학에 단기 순이익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감소하지 않으면 그만큼 주주들이 배당으로 유출하기를 원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출해버리면 준비금의 본래의 목적, 미래 지출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준비금의 본래의 목적이 외부 유출을 막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배당 유출을 막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면, 우리 이제 배당을 외부의 자에게 안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처럼 단기 순이익을 확 줄여버리는 거. 그럼 미처분 이익금 자체가 주니까 외부 유출이 불가능했고, 또 하나는 미처분 이익금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배당 못하도록 하는 적립금을 설정하는 거예요. 적립금을 설정. 그래서 회사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여러분들 상법에서 배웠던 이익준비금 있죠. 이익준비금도 배당 못하도록 막아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유사한 적립금을 설정하는 거예요. 적립금. 그때 이제 적립금 이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비금은 부채인데 요 적립금 쌓을 때는 이제 그 이름을 쓰는 것뿐이지 그냥 요 본질은 적립금 계정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잉여금 처분을 통해서 적립금을 여기 송금 산입할 금액만큼 적립을 한다면 정부의 이제 정책 목표인 외부 유출 방지가 되었네. 그렇다면 비용하지 않더라도 송금 산입을 허용해 줄게라는 개념이고, 요 개념은 이제 혹시라도 나온다면, 준비금에서 나온다면 요 개념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거, 일시상각충당금이든
준비금이든 둘 다 결산 준용 사항이고 예외적으로 신고 조정을 허용하지만 일시상환 충당금은 잉여금 처분 적립 없이 가능하지만 요 놈은 꼭 잉여금 처분 적립에 의한 신고 조정이 허용된다. 요 개념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이제는 이제 조특법 준비금인데 뭐 얘 별로 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조특법 준비금은 회계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정책적인 목표에 의한 준비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조특법 준비금은 회계학에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세법 정책적으로는 존재하는 개념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회계학의 기업 회계준에 따라 부기 못 적으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별로 중요하진 않고 위에 게 좀 더 중요하다. 자, 이제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해 세부적으로 볼게요. 우리 이제 준비금의 기본 개념 앞에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금의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세부적인 내용만 나오지 뭐 다른 준비금은 안 나올 거니까 준비하신다면 요 놈만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요 놈은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잖아요.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도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제한 없이 한도 금액 제한 없이 설정할 수 있다면 이자가 이 법인이 올해 벌어들인 각사소득이 100억이다. 그럼 100억 다 설정하고 200억이다. 200억 다 설정하고 마음대로 설정해 상상세금을 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세법은 일정 범위 내에서만 설정을 허용하고 있죠. 그 이제 한도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 한도는 이제 얼마일 거냐? 아까 우리 이제 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내는데 수익 사업에 이제 내용 중에 이자 배당이 있죠. 그렇게 이자 배당을 벌어들인 금액만큼은 그 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50%만큼 이제 설정이 가능해요. 그때 여기에서 이제 하나 연결해서 기억할 거. 우리 예전에 법인세에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이 공부할 때요. 그때 보시면 그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은 기본적으로 내국법인한테서 법인주주가 받으면 가능한데 그때 법인주주 중에서도 비영리법인은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왜 그러냐? 비영리법인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100%만큼 준비금을 설정해서 송금을 받게 돼요. 그래서 100원의 배당금이 있고 100원의 송금 산입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비영리법인 주주는 한 푼도 법인세를 안 내겠죠. 그러면 이중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입금불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배웠던 거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비영리법인은 수입배당은 입금불산이 안 된다. 바로 요 놈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제 이 한도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할 건데 먼저 이자 소득 중에 비영업 대금의 이자 소득은 1번 항목에 들어가지 말고 2번에 요 수익 사업 소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의 소득에 대해서는 100%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0%까지만 설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다음 수익 사업 소득 구할 때 이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수익 사업의 결손이 발생하면 1번의 소득 금액에서 차감한다.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이 이제 비영리법인이 이제 올해 이자 소득 금액이 한 1,000원 정도를 벌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활동에 소득 금액이 마이너스 700원이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도를 계산할 때 요 놈은 이자 소득 금액 1,000원의 100%가 될 것이고 여기 이제 동그라미 2번은 0이겠죠. 0. 왜냐하면 수익 사업 소득 자체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0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법인의 각사 소득 금액은 3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의 10%인 100원이나 1,000원의 100%인 1,000원이나 손금 산입을 하게 되면 번 소득보다도 더 많이 손금 산입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금액이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1번의 금액에서 깐다. 그래서 여기 요 700 있잖아요. 요 700을 여기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그럼 300의 100%인 얼마까지만 300까지만 송금 산입해서 요 금액이 0이 될수록 각사 소득이 0 되는 금액까지 할 수 있다. 이 개념인 거예요. 단순히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B인데 B는 뭐냐면 우리 이제 비영리법인의 경정 세무조사를 했더니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 금액, 그러니까 이제 입금 산입한 거겠죠.
그렇게 이제 세무조사로 입금 산입한 금액이 있는데 특수관계인에게 상여나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다면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인, 뭐 설립자 등이 되겠죠. 그런 자들에게 부당하게 유출한 금액이 있고 그렇게 부당하게 유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입금 산입해서 수익사업소득 금액을 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금액에서 빼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빼게 되면 한도가 줄어드니까 제재의 컨셉이 되는 것이겠고. 그다음, 자 여기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우리는 수익사업소득에서 50%인데 무조건 수익사업의 50%는 아니고 첫 번째 이미 100% 한도를 받은 이자 배당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배당은 빼고 물론 이제 비영업 대금이익은 여기 안 들어가니까 결국 2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자 배당을 제외한 이외의 수익사업소득이 돼 있고 거기에 다시 2월 결손을 이제 빼고 법정 기부금도 이제 빼는 것이죠. 그래서 2월 결손은 빼고 법정 기부금까지 빼고 남은 소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정 기부금 같이 국가에 기부한 거 빼고 과거에 손실 본 거 빼고 하면 현재 이제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 가능한 소득이 남겠죠. 그 소득이 이제 50%인데요. 항상 우리 이제 이렇게 2월 결손금이 나오게 되면 이 2월 결손금이 어떤 종류냐, 시점의 제한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요건 이제 시점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점의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10년 이내겠죠. 근데 10년 이내 2월 결손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거기에다가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공제 받은 거,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비영리법인이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회생 계획이 진행 중이 아닌 법인이라면 60%의 한도를 받겠죠. 그때 각사소득은 1,000원인데 2월 결손금이 한 900원 있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얘는 이 2월 결손 900원을 다 못 빼는 거 아시죠? 얼마까지만 뺄 수 있냐면 600원까지만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600원까지만 빼서 과표가 이제 400원이 이제 될 건데 그때 못 뺀 300원 있잖아요. 900원 중에 못 뺀 300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2월 결손금 공제받은 금액이 있죠. 2월 결손 공제받은 그 금액까지만 이제 빼라라는 이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50% 특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100%는 항상 100%고요. 여기 이제 50%가 원칙이지만 비영리법인 중에 좀 더 혜택을 줄 놈이 있으면 80%나 100% 법인도 있다는 것이죠. 먼저 80%가 정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서 이제 지출을 해요.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이제 지출할 건데 그러한 지출액 중에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을 했다면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여기 50%만큼 설정해주고 혹은 사립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이제 서브노트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이제 단체들이 있죠. 근데 다 배우기 힘드니까 요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고 요런 애들이 고유목적 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역시 공익적인 지출이죠. 지출액 중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그래서 결국 50% 이상이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다면 상당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뭐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장학금 지출을 유도하는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과거 2차 시험에는 뭐 요런 80% 50%까지도 기억하게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 자, 이제는 이제 준비금의 사용 및 상계인데 여기 이제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회사가 이제 비영리법인이 처음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이제 설정을 하겠죠. 차변의 이제 비용 100원, 대변의 준비금 100원. 물론 이제 이걸 부계 이제 회계 처리해도 좋고 부계 회계 처리하지 않으면 송금산입 100, 준비금 마이너스 10 해도 좋겠죠. 자,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준비금을 설정했다는 건 본질이 뭐냐면 미래에 100 지출할 거니까 그 미래에 지출할 100을 지금 미리 송금해 주세요라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세무서에 대한 일종의 약속이에요. 저 미래에 이 100 지출할게요. 미래에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이거 지출할 테니까 지금 미리 송금해 주세요 라는 이제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인데 10년 동안 100년 동안 지켜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5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지출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5년이 되는 시점까지 만약 이 비영리법인이 지출을
80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지출한 80을 우리는 준비금하고 이제 상계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출할 때 우리 준비금 환입한다 했죠. 그래서 준비금 80, 수익 80 해서 준비금 송금상했던 게 환입되고, 현금 지출한 80은 별도로 이제 송금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건 여기 준비금 송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를 했다면, 이제 나중에 입금으로 돌아가야 될 건데 어떻게 돌아갈 거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입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실제로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지출했을 때, 그때 이제 입금으로 돌아가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통상 여기도 보시면 준비금의 상계라고 하죠. 상계. 그래서 지출한 금액하고 준비금을 상계한다고 표현하고. 그러면 이제 얘가 5년 동안 80은 지출했으니까 80은 약속을 지켰지만 20은 약속을 못 지킨 것이죠. 그러면 약속을 못 지켰으면 이연의 혜택이 중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약속한 금액 중에 지출하지 못한 20은 바로 입금으로 돌아가라. 이연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요 사건부터 보면 법은 준비금을 최초에 설정했으면 그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5년 안에 5년 안에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지출하든, 아니면 지정기분 같은 공익적인 기부금을 지출하든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지출한 금액하고 준비금은 이제 상계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는 지출한 금액은 이제 사용한 금액이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연도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부터 상계해야 된다. 이 뭔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준비금을 설정을 할 때는 한 연도만 한 게 아니겠죠. X1년도도 설정했고 X2년도도 설정했다면, 그때 우리는 이 지출한 80은 어디에서 먼저 X1년도에 설정한 준비금하고 먼저 상계하고, 그러고도 이제 만약에 여기가 180이면 180 중에 100은 여기에서 하고 남은 80이 있다면 X2년 준비금하고 상계하고, 뭐 그렇게 한다라는 뜻이고요. 선임 선출법 당연히 상식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케이스인 거예요. 요 케이스.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잖아요.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을 이제 이렇게 원샷으로 이제 입금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원샷으로 입금 돌아가느냐 보면, 사용 금액 80원 하고 상계 후 잔액, 아까 100원 설정했는데 80 상계했으니까 남은 게 20이 있죠. 그 20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은 아래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전부 다 입금에 산입하는데, 자, 4가지 사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손금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이 이후 5년이 된 날까지 지출하지 아니하면 약속인 거죠. 당연히 원샷으로 입금 산입하는 거 상식이에요. 이거 일종의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 일시상각충당금 설정할 때 국고보증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 보험차액 같은 경우에 2년 이내에 지출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 그러한 1년이나 2년 이내에 지출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원샷으로 입금 산입한다.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있는 게 해산한 경우. 우리가 이제 해산을 했다는 건 더 이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때 만약 해산했다는 이유로 5년 안에 5년이 안 돼서 했다는 이유로 아직 5년 안에 아무런 조정이 없다면 백송금의 80만큼만 약속을 했고 20은 약속을 어겼음에도 손금만 받고 끝나는 면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야. 당연히 해산하게 되면 입금으로 돌아가야 돼 있고, 이렇게 이연의 혜택을 받다가 법인이 해산을 했을 때 입금 산입하는 건 여기에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더 중요한 것들이 많죠. 제가 첫 번째 배웠던 게 법정 출자 전환 채무 면적이 있으면 미래 결손금 미리 입금 불산입했다가 실제로 결손금 발생하기 전에 해산하면 전부 다 원샷으로 입금 산입하고, IFRS 적용하는 법인이 후입선출법 하다가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방법 변경했을 때 그 변경에 따른 평가증에 우리는 입금 불산입했다가 5년 동안 나누어 입금 산입하는데, 그 5년의 기간 중에 혹시라도 해산했다면 잔액 원샷으로 입금 산입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일시상각충당금도 아까 얘기했던 1년이나 2년 안에 지출해야 되는데 그 기한이 되기 전에 해산했다, 지출하지 않고 해산했다, 전부 다 입금 산입한다는 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금방 했던 전부 다 2년의 혜택을 받는 기간 중에 해산하면 당연히 2년의 혜택이 중단돼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입금 산입하고요. 두 번째, 고유목적 사업을 폐지했다. 이 비영리법인이 해산하지 않더라도 고유목적 사업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지출할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지출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때도 당연히 이연이 중단돼야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이 되면 더 이상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준비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한 사유일 때는 원샷으로 환입을 한다. 자, 여기까지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근데 비영리법인은 그거 말고도 다른 이외의 혜택들이 있어요. 요것들은 이제 다시 우리 뒤에 11장에 있는 내용이니까 서브노트를 이제 다시 뒤로 좀 들어오시고, 먼저 이자 소득의 이제 분리가 선택,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영리법인, 이미 배웠던 영리법인의 각사소득할 때는 영리법인은 분리과세라는 게 없어요. 그 금액이 중요하든 안 중요한 금액이든 반드시 신고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자 소득에 한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끔 했어요. 자, 이건 이제 혜택인데, 우리 분리과세 하게 되면 원천징수로 끝나잖아요. 일반적인 이자 같은 경우에 몇 프로? 14% 원천징수되는 것이죠. 그럼 14%로 끝나버리는 게 비영리법인에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이 비영리법인이 신고를 할 때 세율이 10%밖에 안 돼. 그러면 신고하면 이미 14% 원천징수된 것 중에 4%를 환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때는 이제 안 좋은 거지만, 반대로 이 비영리법인이 소득이 많아가지고 20%나 25%까지 가게 되면 신고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14% 끝나면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강제는 아니고 선택이에요. 선택. 그럼 이제 어떤 비영리법인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이냐? 바로 자신의 법인 세율이 20%, 22%, 25%까지 가서 원천징수세율보다 더 높은 비영리법인 있죠. 신고를 했을 때 원천징수세율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서 신고할 때 법인세율이 10%밖에 적용되지 않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겠죠. 자, 그때 이제 하나 주의할 거. 우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투자신탁이익은 포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법인세 할 때 배웠듯이 법인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되는 것은 아니고 딱 두 종류, 이자하고 투자신탁이죠. 그래서 투자신탁이익은 사실은 이자소득은 아니지만 배당소득적 성격이지만 원징수된 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 놈도 역시 함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비영업대금이익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런데요. 비영업대금이익은 원징세율이 25%예요. 그럼 현재 법인세의 최고 세율이 25%니까 이 놈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순간 바로 법인세 최고 세율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쟤를 분리과세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리과세를 처음부터 선택할 수 없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과세 선택하는 게 오히려 제재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시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우리 이제 비영리법인이 이제 처음에 분리과세를 선택을 했고 신고를 안 했겠죠. 신고를 안 한 것이라면 분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 예전에 신고 누락했네요. 신고 누락했으니까 다시 신고할게요. 그래서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최초 년도에 이거 원징수된 이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건 실수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선택인 거예요. 사후적으로 그 선택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신고하지 않아서 분리를 선택했으면 사중에는 다시 신고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신고가 된다는 건 종합과세라는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말 문제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자산 특례인데, 이게 이제 어떤 특례냐면, 자, 어떤 비영리법인이 이제 토지, 건물 같은 양도소득 자산을 이제 팔았다로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우리가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 법인세의 신고는요, 제출해야 될 자료가 굉장히 복잡해요. 기본적으로 장부를 적어가지고 BSIS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첨부서를 많이 제출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지만,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그러한 재무제표라는 게 없어요. 분계 기장이라는 게 필요 없고 그냥 계약서, 신고서랑 계약서 몇 장 정도 제출하면 되는 훨씬 더 간편한 계산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로 신고해야 되지만, 이 법인세를 평소에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이라면 잘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왜 비영리법인이 평소에 신고하지 않았을 거냐?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요 제대로 된 사업소득이 없고 주로 이자 조금 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분리과세를 선택해 버리면 다 신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소득, 뭐 제조업이나 도매업이나와 같은 제대로 된 사업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라면 평소에 법인세 신고를 많이 했을 것이고, 제대로 된 사업소득을 하지 않았던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평소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번에 부동산 처분이 있다고 해서 법인세 방식으로 신고하면 번거롭고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이 특례는 사업소득의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 즉 평소에 법인세 신고를 안 했던 놈인 것이고, 양도세 과세자산의 양도소득은 법인세 신고하는 과표에는 안 하고, 그럼 법인세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세금 안 낸다, 법인세 안 낸다는 게 아닌 거예요. 법인세 신고 방식으로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신고 방식을 준용해서 나온 금액, 즉 양도소득세 있죠. 개인이라고 가정하여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신고했을 때 그 세금을 예정신고 및 자주신고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결국 간편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계산 및 신고를 허용해 주겠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다만 아까도 강조했지만 모든 비영리법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구만 사업소득의 수익사업이 없었던, 즉 평소에 신고를 잘 안 했던 비영리법이면 그렇다. 아주 역시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 기장 의무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무기장 가산세 할 때 한번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장부를 꼭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 의무가 있는데 채권 매매액이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고, 다만 기장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안 물리겠다. 그래서 예전에 무기장 가산세 할 때 비영리법인은 안 물린다는 걸 배웠었죠. 왜 이런 혜택을 주냐면, 아무래도 이제 비영리법인은요 그 세무적인 능력, 회계적인 능력이 좀 떨어져요. 비영리법인은 아무래도 급여를 좀 많이 못 주다 보니까 격리 전문 과장님이 있는 것보다는 뭐 격리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도 하고 여러 이제 그걸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어가지고 사실 전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장 능력을 고려해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장부 기장은 해야 되지만 안 했다고 해서 제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사업소득 등이 없는 법인이라면 이자 조금, 어쩌다가 부동산 처분 조금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아예 장부를 기장해도 좋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법인세 신고 방식이 어려워서 양도소득세 신고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이외의자는 기장 의무가 없고 기장을 안 했다면 BSIS가 나올 수가 없겠죠. BSIS와 같은 필수적 첨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줘야 되겠다. 자, 이제는 구분격리. 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이 있다면 양쪽에서 소득이 발생을 할 건데, 고유목적 사업소득은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소득은 과세하니까 이 소득이 어느 사업의 소득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구분할 때는 BS하고 IS를 다 구분해야 될 것인데, 먼저 이제 재무상태표 BS의 구분이에요.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부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수익사업도 하고 있고 고유목적 사업도 하고 있다. 여기 기타 사업이라는 게 바로 이제 고유목적 사업이겠죠. 그렇게 이제 자산부채가 양쪽에 열려 있으면 그때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제 바라보겠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동그라미 이번에 전출입인데, 우리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을 이제 했대요. 수익사업에 이제 사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 사업은 이제 별개의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수익사업 파트에서 이 자산을 공짜로 넘겨받은 거니까 일종의 자산 수증익이 되는 거예요. 자산 수증익이 돼버리면 법인세를 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고유에 쓰다가 수익으로 넘어온 자산이 있으면 수익사업의 자본의 증가로 처리한다. 즉 자산 수증이 입금을 안 못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고유에 쓰다가 수익에 쓴다고 해서 그것이 세금 낼 일은 아니다. 이 관점이겠고, 반대로 수익에 쓰던 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 사업에 돈 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고유목적 사업에 현금을 주나 아니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라고 건물을 주나 순자산을 상대방 사업부서에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배웠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사용인 것이다.
우리가 현금 준 것만 사용이 아니라 이렇게 실물 자산 준 것도 사용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금액하고 우선적으로 상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 이제 상계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금액들하고 이제 상계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요거 자체만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항목인데요. 먼저 공통이익금이 있다면 양쪽 사업에서 함께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그것은 개별적인 수익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매출액 중에 고유목적 사업 매출액이 한 60%고 수익 사업 매출액이 40%면 공통이익금도 그렇게 6대 4의 비율로 안분한다 라는 뜻이겠고, 공통성금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동일하면 공통이익금과 똑같이 매출액이 비례하지만 업종이 다르다면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끔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건 뭐 단순 남기하시면 될 수 있는 사항들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본문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